1452년 5월 태정태세를 거쳐 조선의 5대왕 문종이 38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그가 남긴 건 이제 막 12살이 된 어린아이였죠. 현대에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인 이 아이는 상복을 입은 채 조선에서 가장 어두운 자리인 왕좌에 앉게 됩니다. 하지만 이 어린 왕의 등극은 평화로운 계승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건국 초기였던 만큼 왕권과 신하들의 권력인 신권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강력한 왕권이 필요한 시기였으나 12살의 단종에게는 나라를 다스릴 실질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등장한 인물이 바로 고명 대신 김종서입니다. 그는 세종대왕 시절 북방의 육진을 개척했던 인물로 군사력과 행정력을 모두 장악한 권력자였습니다. 김종서는 어린 왕을 보필한다는 명분으로 국정의 모든 결정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죠. 어린 조카를 대신해 나라를 주력펴락하는 김종서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왕이 아닌 신하가 너무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자 왕족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였던 수양대군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세종대왕이 아끼던 아들이었는데 그는 문과 무를 겸비한 인물로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 식견도 높았습니다. 수양대군에게 김종서의 전행은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표면적으로 수양대군은 왕실을 무시하고 권력을 독점하는 신하를 처단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습니다. 이른바 간신을 제거하고 왕실을 바로 세운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그 명분의 이면에는 김종서를 죽이고 나아가 조카인 단종의 자리까지 넘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중앙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12살의 왕이 있고 한쪽에는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노련한 신하 김종서가 있으며 다른 한쪽에는 그 자리를 노리는 강력한 왕족 수양대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구조였죠. 수양대군의 곁에는 한명회라는 전략가가 합류했고 이들은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을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은 직접 무사들을 이끌고 당시 가장 강력한 정적이었던 김종서의 집을 찾아갔죠. 수양대군은 거짓으로 왕의 편지를 전달하러 왔다고 말하며 김종서를 안심시켰습니다. 김종서가 방심하여 고개를 숙인 순간 수양대군의 수하가 숨겨왔던 철퇴로 그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조선의 최고 권력자였던 김종서는 반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양대군은 곧바로 궁궐을 장악하고 자신의 핵심 참모인 한명회를 앞세워 다음 단계를 진행했죠. 한명회는 궁궐 문 앞에 서서 들어오는 모든 관리의 명단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에서 말하는 살생부입니다. 종이 위에 적힌 이름 옆에 표시된 한 끗 차이에 따라 관리들은 죽거나 살았습니다. 수양대군의 편에 서지 않는 신하들은 궁궐 문을 넘어서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무사들에 의해 즉시 제거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주요 대신들이 줄줄이 목숨을 잃었고 궁궐 바닥은 정리되지 못한 시신들로 가득 찼는데 어린 단종은 이 참혹한 학살극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양대군은 단종을 찾아가 김종서가 반란을 꾀했기에 어쩔 수 없이 처단했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미 모든 권력을 상실한 12살의 왕은 떨리는 손으로 수양대군을 영의정에 임명하고 군사권까지 넘겨주는 문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조선의 주인은 이제 수양대군으로 바뀐 것이나 다름없었죠. 이제 궁궐 안에서 수양대군의 앞길을 가로막을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극심한 공포를 느낀 단종은 결국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1455년 6월 단종은 결국 수양대군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왕위를 넘겨주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단종은 내 숙부가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니 나는 이제 좀 쉬고 싶다라며 그 자리를 양보했지만 사실 이미 모든 권력을 장악한 수양대군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스스로 왕의 자격을 포기해야만 했던 15소년의 처절한 포기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수양대군은 조카인 단종으로부터 옥세를 건네받아 조선의 7대왕 세조가 되었습니다. 왕위에서 물러난 단종은 상왕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궁궐의 뒷방으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잡은 세조에게 전임 왕인 단종은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세조를 지지하지 않는 선비들이 언제든 단종을 앞세워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1457년 세조가 예상했던 대로 단종을 다시 왕으로 복위시키려는 시도가 발각되자 세조는 단종의 지위를 노상군으로 강등시키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낼 것을 명령했습니다. 유배길에 오르던 날 단종은 부인인 정순왕후와 작별 인사를 나눠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마주본 장소는 지금의 서울 동대문 인근 청계천에 위치한 영도교라는 다리였는데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은 다리 위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당시 단종의 나이는 17살, 정순왕후는 18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별은 영원한 헤어짐이 되었습니다. 유배지로 떠난 단종과 한양에 남겨진 정순왕후는 이후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다시 만나지 못했죠. 정순왕후는 궁에서 쫓겨난 뒤 동대문 밖의 정업원이라는 곳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과 저녁 단종이 유배간 동쪽 산봉우리에 올라 남편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세조가 보낸 군사들은 단종을 강원도 영월로 압송했습니다.
그들이 멈춰선 곳은 청룡포였는데 이곳은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마치 외딴 섬 같은 곳이었죠. 그리고 그 배를 다시 돌아와 강 반대편에 묶어버렸습니다. 단종이 다시 나올 수 없도록 완벽히 고립시킨 것이었습니다. 한편 세조가 왕위에 오른 뒤에도 그를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현전 출신의 학자들이었죠. 세종대왕은 죽음을 앞두고 집현전 학사들의 손을 잡으며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내 손자 단종을 잘 보살펴달라고 말이죠. 이들이 바로 죽음으로 충성을 바친 6신하 사육신이었습니다. 사육신의 6명은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용부였습니다. 이들은 1456년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사전에 누설되었고 주동자들은 차가운 지하 감옥으로 끌려옵니다. 이제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도 숭고한 신문이 시작됩니다. 성산문, 세조가 직접 고문하며 내 월급을 받으면서 어찌 배신하느냐고 묻자 나는 당신의 신하가 아니니 당신이 준 것은 하나도 쓰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었다며 일갈했습니다. 박팽년의 저항은 더욱 치밀했습니다. 그는 세조 밑에서 충청도 관찰사로 일하며 수많은 보고서를 올렸는데 수백 장의 보고서 어디에도 신하를 뜻하는 신자는 없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자리엔 규묘하게 획을 뺀 클 거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즉 박팽년은 세조의 밑에서 일하는 척하면서도 단 한순간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성원, 거사가 발각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잡혀가서 욕보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택했습니다. 유흥부, 무인 출신답게 시뻘건 인도로 살을 지지는 고문 중에도 인도가 식었으니 다시 달고 오라며 세조를 호령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능지처참이라는 잔혹한 형벌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면 신숙주는 세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세조시대에 영의정까지 오르며 외교와 제도 정비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단종을 버리고 배신했다는 이유로 쉽게 상하는 나물에 그의 이름을 붙여 숙주나물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사육신 가문의 모든 남성들은 처형되었고 여성들은 권력자들의 노비로 보내졌습니다. 가문 전체가 뿌리째 뽑히는 멸문지화를 당한 것입니다. 이 처참한 숙청 소식은 유배지에 있던 단종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유배지는 이제 단종에게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세조에게는 또 다른 동생인 금성대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의 손에 묻은 조카의 피를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금성대군에게 수양대군은 자랑스러운 형이 아니라 유교의 근간인 춤과 도덕을 처참히 짓밟은 찬탈자인 뿐이었습니다. 그는 단종을 폐위시킨 형 세조의 방식에 끝까지 반대하다 경상도 순흥으로 유배를 간 상태였죠. 금성대군은 그곳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단종을 다시 왕위로 복귀시키기 위한 비밀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즉 금성대군은 형제간의 우애보다 신하로서의 도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역사의 향방을 바꾼 결정적인 사고가 발생합니다. 금성대군이 거사에 동참할 사람들의 명단과 계획을 적은 경문을 작성했는데 이 중요한 종이가 갑자기 불어온 강풍에 날아가 버린 것이죠. 바람에 실려간 문서는 우연히 근처 관아의 마당으로 떨어졌고 이를 발견한 관리가 즉시 세조에게 보고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했던 복위 계획이 종이 한 장 때문에 허무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보고로 받은 세조는 즉각 대대적인 숙청을 시작했습니다. 금성대군은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으며 거사에 가담한 영남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세조에게는 단종을 완전히 제거할 명분이 생겨버렸죠. 세조는 단종의 지위를 다시 한번 강등시켰습니다. 이제 단종은 왕족의 대우로 받는 노상군도 아니었습니다. 단종의 신분은 아예 평민으로 떨어져 서인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왕이었던 인물이 법적으로는 일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처지가 된 것이죠. 신분이 평민으로 낮아졌다는 것은 더 이상 왕실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국가가 공식적인 절차 없이도 그의 목숨을 거둘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외부와 단절된 채 정원만이 감도는 이곳에서 단종은 매일 가파른 바위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한양에 두고 온 아내 정순왕으로 향한 그리움을 담아 말없이 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손끝이 해지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소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일뿐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붉게 물든 강물을 바라보며 그는 붓을 들어 자신의 처절한 심경을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자규시입니다. 한 마리 원한 맺힌 새가 궁궐을 나와 외로운 몸 그림자마저 산속에 헤매네 밤마다 피를 토하며 온다는 소쩍새의 울음소리에 자신의 운명을 투영한 소년. 당시 겨우 17살, 오늘날이라면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을 그 어린 청소년이 감당하기엔 세상의 무게는 너무나 가혹했고 고립의 깊이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그러던 중 영월 지역에 큰 홍수가 발생합니다. 강물이 범람하여 청년포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하자 단종은 영월 관내에 있는 관풍원이라는 객사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것은 청룡포처럼 구립된 곳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는 장소였기에 단종의 일거수일투족은 더욱 철저하게 감시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457년 10월 24일 마침내 한양에서 금부도사 왕방연이 단종을 찾아옵니다. 그의 손에는 세조가 내린 사약이 들려 있었습니다. 왕방연은 과거에 단종을 가까이서 모셨던 인물이었기에 차마 사약을 건네지 못하고 마당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일을 매우 괴로워했죠. 결국 단종은 17살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사인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사약을 마셨다는 기록도 있고 세조의 명을 받은 자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조선의 전임 왕이었던 소년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점입니다. 단종의 아내였던 정순왕후는 단종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무려 64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녀는 82세의 나이로 눈을 감을 때까지 단종이 있는 동쪽을 향해 절을 올리며 살았죠. 당시 세조는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가 있다면 그 가족까지 모두 처벌하겠다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단종의 시신은 제대로 된 장례 절차도 없이 강물에 던져졌고 마을 사람들은 보복이 두려워 근처에 접근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시신이 강가에 그대로 방치되어 버려질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죠. 이때 영월 관아의 낮은 관리였던 아전 어몽도가 홀로 나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자칫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라며 필사적으로 그를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어몽도의 뜻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충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는 것은 달게 받겠다. 그리고 그날 밤 모두의 눈을 피해 차가운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몽도는 강물 속에서 단종의 시신을 건져 올린 뒤 가마니에 싸서 자신의 등에 업었습니다. 시신을 등에 업은 어몽도는 추격자들의 눈을 피해 영월의 험준한 산주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한겨울, 온 산은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어린 임금을 편히 모실 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어몽도가 잠시 숨을 돌리던 그때였습니다. 숲 한가운데 노루 한 마리가 평온하게 앉아있다가 사람의 기척에 놀라 숲속으로 달아났습니다. 신기하게도 노루가 앉아있던 그 자리만 눈이 녹아있었고 땅에는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몽도는 직감했습니다. 하늘이 임금을 위해 미리 마련해 두신 자리구나. 그는 서둘러 그 따뜻한 흙을 파내어 단종을 안장했습니다. 훗날 조선의 왕릉 중 유일하게 영월에 자리 잡은 장릉은 이렇게 노루 한 마리가 알려준 기적같은 명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어몽도는 가족과 함께 세조의 추적을 피해 평생을 숨어 살았습니다. 어몽도는 이름까지 바꿨으며 세조는 끝내 그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단종의 죽음 이후 세조는 큰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전해지는데 기록에 따르면 세조의 꿈속에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가 나타나 내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내 아들을 데려가겠다 라고 말했으며 바로 그날 세조가 아끼던 큰아들 의경세자가 20살의 나이로 급사합니다. 세조의 장남 20살의 요절, 그를 이어 왕이 된 차남 예종마저 즉위 1년 만인 20살 요절. 세조가 그토록 왕권을 탐했던 이유는 조카를 죽여가며 지키려 했던 강한 나라와 안정된 후계를 위해서였는데 정작 본인의 핏줄에게는 단명의 저주가 된 셈입니다. 또한 세조는 온몸에 종기가 퍼져 진물이 났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전국의 온천과 사찰을 전전해야 했죠. 반면 죽임을 당했던 단종은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신적인 존재로 부활했습니다. 영월과 태백산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단종이 죽은 것이 아니라 흰 말을 타고 산신령이 되었다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를 추모하는 제사가 지역사회에서 비밀리에 이어졌고 이는 단순한 미신을 넘어 억울하게 죽은 어린왕에 대한 집단적인 애도의 표현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241년이 지난 1698년 이제는 이름조차 가물가물해진 비운의 임금 노상군이 마침내 조선의 왕보로 돌아옵니다. 숙종은 그를 왕으로 복권시키며 한자 한자 고심 끝에 단종이라는 묘호를 올립니다. 유교국가인 조선에서 왕의 이름에 들어가는 한자는 그 왕의 생애를 평가하는 함축적인 의미를 갖는데 단종이 비록 어린 나이에 폐위되었지만 그의 성품이 단정하고 결백했음을 인정하다는 뜻으로 단종으로 묘호로 올린 것입니다. 즉 그는 죄를 지어 쫓겨난 것이 아니라 바른 도리를 지키려다 희생된 성군이었다는 역사적 복권입니다. 그렇다면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이 휘둘렀던 임금 숙종, 그는 왜 조상인 세조의 치부를 건드리면서까지 노상군을 단종으로 살려냈을까요? 그것은 죽은 조카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숙종은 신하들의 권력이 커지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감히 신하 따위가 하늘이 내린 왕을 평가하고 갈아치워 이건 언제든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때문에 단종을 복권시킴으로써 신하가 아무리 잘나도 왕을 몰아내는 것은 반역이며 왕위는 반드시 정통성을 따라야 한다는 메시지를 천하에 공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민간에서는 단종을 억울하게 죽은 신으로 모시거나 무속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동정 여론이 엄청났습니다. 숙종은 200년 넘게 응어해진 백성들의 이 한을 국가적 차원에서 풀어줌으로써 역사의 정의를 바로잡은 성군이라는 이미지를 얻고자 했습니다. 결국 숙종이 단종을 다시 왕으로 대접해준 것은 단종이 불쌍해서라기보다 왕의 권위는 절대적이며 신하가 왕을 심판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좀 부족해 보여도 혹은 너희랑 생각이 달라도 나를 건드리는 건 무조건 반역이야. 단종을 봐, 결국 다시 왕으로 복귀되잖아. 정통성은 영원한 거야 라는 말을 신하들에게 무언으로 압박한 셈입니다. 사실 왕실 내부에서도 그동안 말을 못했지만 이 사건을 매우 껄끄럽고 불편한 진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조선 왕실에 있어 세조의 집권은 지우고 싶은 얼룩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세조가 업적을 많이 남겼어도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숙부라는 꼬리표는 후대 임금들에게 큰 도덕적 짐이었습니다. 세조의 직계 후손들은 단종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단종을 옹호하는 순간 자신들의 조상이 세조를 부정하게 되고 이는 곧 현재 왕의 정통성을 깎아먹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왕실은
단종을 그저 노성군이라 부르며 역사의 구석에 밀어두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세조를 조선의 기틀을 다진 강력한 왕으로 기억함과 동시에 단종을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살았던 소년왕으로 기억합니다. 권력을 쥐었던 세조는 병마 속에서 고통스럽게 생을 마쳤고 권력을 빼앗겼던 단종은 역사의 상징으로 남아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